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큰별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네. 자, 또 힘을 내가지고 또 한번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전 평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몇 곱절 더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 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평범한 머리를 갖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맞더라고요. 네. 공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제가 뛰어나게 막 전교 1, 2등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따라 붙어야 되니까, 그죠? 저는 엉덩이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보다 좀 더 많은 시간 앉아가지고 좀 더 일찍 가고 좀 더 늦게 나오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중에서는 머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 유전자 잘 받은 줄 알아.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시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또 오늘 한번 이 시간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강 조선의 경제와 사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반을 넘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반을 달려왔어. 일단 칭찬 받고. 자, 이제 반만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자, 조선의 경제와 사회 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 강의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 시스템, 특히 세금 제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런 단어가 나올 텐데, 이런 단어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세금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조선의 사회, 조선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세금 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뭐 고대도 마찬가지고 중세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이 근세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크게 시기를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 굵은 라인은 1592년 임진왜란이 될 것이고요. 이쪽 안쪽 라인은 다시 15세기와 또 16세기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조선 전기를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세금 제도 개편 볼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고대도 얘기했고 중세도 얘기했어요. 농민들이 져야 될 의무는 크게 세금 제도의 의무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세, 공납, 역. 그죠? 자, 일단 거기부터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조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납이 있고요. 그리고 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 공납, 역이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세는 뭐죠, 여러분들? 조세는 그렇지, 토지세. 이거는 토지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납은 뭐예요? 뭘 내는 거죠?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조동이야. 대조동의 특산물은 대추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역은 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노동력. 여러분들의 땀과 피가 필요합니다. 성 쌓기, 길 닦기 이런 데 동원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토지세, 특산물, 노동력, 여기 이제 3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조세와 관련된 법은 뭐가 있냐면요. 조세와 관련된 법은 과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전법. 자, 과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전법.
이 과전법이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들 이 과전법은요. 크게 두 성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과전법, 이건 법이잖아. 그죠? 이 법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A라는 내용의 법이 있고 B라는 내용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전법 안에. 자, 먼저 A라는 법은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는 어떤 규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는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법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토지세와 관련된 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헷갈릴 수 있어요. 과전법은 큰 개념이야. 그 개념 안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편은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느 편은 토지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조권은 여러분들 뭐예요? 수조권은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월급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연봉 개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한테 월급을 줄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토지세는 뭘까 이거는? 이거는 기층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일정량을 국가에 내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은 관리에 대한 규정이 될 것이고 토지세는 기층 농민들에 대한 규정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과전법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수조권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과전법, 이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것은 바로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전법은요. 직전법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등급에 따라서 1과 2과 3과 4과 지금도 여러분 공무원들 1급, 2급, 3급 있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법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과전법에는요.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냐면 띠띠띠띠띠띠띠 뚜뚜뚜뚜뚜 보면 이것은요.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이 됩니다. 현직에게 모두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이건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세습이 될까 안 될까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건데 세습이 될까 안 될까요? 내가 일을 더 이상 못해. 죽었어 못해.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세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전법을 만드는 과전법이라고는 여러분들 권문세족의 왜 그 대농장을 딱 몰수하는 과정 속에서 신진사대의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자기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만들었냐면 수신전 그리고 휼양전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놔요. 수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을 신자야. 믿음을 지키는 아내에게 주겠다.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다른 남자에 시집가지 않고 정말 한평생 그 남편만 위해 살 거야. 그럼 이 여자의 경제력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부들에게 주는 토지가 바로 수신이에요. 수신전. 그러니까 이 수신전은 뭐냐면 세습이 돼버리는 거야. 휼양전은 뭐냐면 고아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궁휼히 여기서 양육하도록 주는 토지란 얘기예요. 이걸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신전과 휼양전을 통해서 원칙적인 세습이 안 되지만 세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게 과전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만 주는 건데 문제가 발생하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토지가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관리가 된 사람들이 그 토지를 수신전, 휼양전 명목으로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올라온 관리인 토지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돼. 신하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 반발을 해결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직전법 세조예요. 세조 역시 카리스마를 가지고 토지가 부족해? 그럼 해결해야지. 쫙 칼 뽑으면서 이거 해결한다.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 직전법이 되면 여러분들 오면 직전법이 되면 이렇게 돼요. 직전법이 되면은 오로지 현직에게만 줘요. 오로지 현직에게만 주고 수신전과 휼양전은 없어져요. 아, 이게 정말 이 당시 관리들이 공무원들인데, 그죠? 공무원들이
지금 이 퇴직하고 나서 참 힘들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연금이잖아. 그죠? 그 연금 개혁한 거야. 지금으로 본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공무원 이 모아놓은 돈이 모자르다.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럼 뭐 현직만 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수십 년이나 이제 없애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이 관리들이 농민들한테 더 뽑아내려고 하겠죠. 왜냐면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죠? 현직에 있을 때 막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거를 관수 관급제라는 형식으로 직전법 체제 내에서, 이건 여러분들 직전법 체제 내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만 바꾼 거예요. 관수관급제. 이거 뭐냐면 관이 거두어 들여서 관이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현직에 있는 관료가 농민들을 착취하니까 현직에 있는 관료가 농민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거둔 다음에 그 거둔 거를 관리한테 주는 거지. 이러면 그 현직에 있는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관수 관급제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16세기가 되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다. 없애. 이런 거 수조권제도 없애. 여러분들 수조권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고대부터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대 언제 등장했어요? 뉴스페이퍼 킹. 그죠? 그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수조권 제도였단 말이야. 그럼 고려시대는 뭐였죠,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전식과, 조선시대는 과전법, 직전법. 그렇게 고대부터 내려왔던 이 수조권 제도가,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 제도가 이제 16세기 되면 완전히 소멸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뭘 주냐면 오로지 녹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돈을 받잖아요. 월급으로. 그죠? 그런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16세기부터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16세기부터는 이제 오로지 녹봉만 받는, 돈만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다. 지금의 모습과 가장 유사해진 모습이 16세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제 파트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예, 하나의 그 개념, 수조권이라는 개념하고 녹봉이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수조권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이 16세기에 관리한테 주는 그 수조권 개념은 사라진다, 소멸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과전법엔 여러분들 이 토지세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세 개념. 자, 이건 뭐냐면 생산량이 얼마를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전법이 대략 한 10분의 1. 대략 한 10분의 1, 뭐 그보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종 때 어떤 법을 들여오냐면 바로 전분 육등법 그리고 연분 구등법이라고 하는 공법. 이걸 이제 우리는 공법이라 그래요. 이걸 공법. 풍흉에 따라서 토지의 그 좋고 나쁨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따라 토지를 6개로 등급을 나누고 연분이면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또 9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흉년이야. 그럼 세금을 조금 걷어야 되겠지. 토지가 좋아.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지. 이런 기준을 이렇게 6등분, 9등분 나뉘어서 세종 때 만든 것이죠. 이게 바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 공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세종 때. 이거는 세종. 왜냐면 세종은 여러분들 무조건 세종 나오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복잡해. 매번 이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최저세율 16세기 되면요. 그냥 최저세율을 그냥 걷자.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16세기 바뀌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세금,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거두는 것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관리에게 주는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단 16세기가 되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전기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공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특산물 내는 건데요. 자, 공납을 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 집집마다 내는 겁니다. 호예요. 호. 예. 호별로, 가구별로 이 공납 특산물을 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놓으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똑같이 내야 돼요. 네, 양반 호도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대추 얘기했으니까 대조동에 그 대추가 특산물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대조동 살았거든. 그래서 알아. 진짜 대추만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근데 양반집에서도 대추를 일정량 내야 되고 우리 집에서도 대추를 일정량 내야 되고. 뭐야, 우리 집 양반 아니란 얘기야? 헐. 자,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집집마다 지금 너까지 할당을 해서 내는 게 바로 이 공납 특산물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 토지가 많아서 더 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바로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군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네, 군대,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죠. 16세에서 60세 미만. 네, 남자 군대 가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군대 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여학생 빼고. 네. 요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요.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질 때까지 여러분 몇 년 걸려요? 오, 빼봐. 1592, 1392 몇 년이야? 200년이죠, 200년. 정확히 그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뭐 전쟁이 있었지만 큰 전쟁은 없어요. 평화로운 시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대를 가가지고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군사 훈련 받는 게 아니라 노동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다.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그 군대 직접 전방에서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공익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 근데 그 공익 부분이 너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되게 힘들어요. 이 당시 요역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공납, 집집만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공납은요, 16세기가 되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방납의 폐단이 발생을 합니다. 방납의 폐단. 자, 이렇게 와가지고 방납의 폐단. 자, 여러분들 방납의 폐단. 방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납부하는 것을 막을 방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일반 사람이 우리 집에서 특산물 대추야. 대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특산물 내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 집에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만약에 1000개가 나왔어. 그러면 정부에서 장부에다가 1000개로 적어놔요. 그럼 내년에 1000개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올해 태풍이 불었어, 태풍이. 대추 다 떨어졌어. 1000개 없어. 그럼 어떻게 1000개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1000개를 내야 돼요. 정부 장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일단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대행해준 대행업자에 등장하잖아. 그죠? 요즘은 내가 저번에 봤는데 그 어느 저 햄버거 가게더라고요. 햄버거 가게인데 그 햄버거 가게에 배달통을 들고 누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분은 왜 배달통을 들고 오셨을까 했더니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를 주문하는 일을 대행해 주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별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 대행업자한테 그 서비스의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하도록 하는 거 지금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특산물 내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그걸 대신 납부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방납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가 지방관 사또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또가 이 방납업자의 물건만 받는 거야. 근데 이 방납업자가 그러니까 물건을 값을 턱없이 올리는 거죠. 대추 1000개야. 대추 1000개면은 예를 들면 10,000원이야. 10,000원이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이 방납업자는 2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미쳤어. 내가 2만 원 내게? 그럼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내가 대추 내가 1000개 맞는 내가 낼 거야. 그걸 내가지고 딱 이 사또한테 가면은 사또가 그거를 보고 야, 이 품질이 안 좋아. 야, 가져가. 라고 받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방납업자의 그 2만 원짜리 대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납업자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또한테. 찔러주겠지. 그죠? 예, 김영란법이 그때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찔러주는 거야, 이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찔러주는 거를? 그거를
인정이라 그래요. 인정. 대박. 아니 사람 사이에 인정을 이렇게 이때 썼단 말이야? 맞아요. 찔러준 박납자가 사또 인정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인정. 이거 인정입니다. 그리고 탁 받.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게 박납의 패단. 16세 문제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죠? 네. 김영란법은 이때 만들었어야 돼. 자, 어쨌건 자 군역의 요역화 한번 이번 역을 볼게요. 이 군역의 요역화 오니까 사람 너무 힘들어. 군대 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걸 이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를 안 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대립제라 그래. 대립. 대신 세운다. 대신 세운다. 대립이에요. 대립. 또는 사또한테 방군수포. 이게 뭐냐면 빼주는 거예요. 방면해 주는 거예요.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뭐를?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또가 그 지긋지긋한 군대 가는데 예를 들면 1년에 한 2필을 내야 돼. 그러면 사또가 야, 한 3필 정도 가져와봐. 3필. 그래가지고 한 필은 자기가 먹고 2필을 내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3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내고 군대 안 가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또들이 이제 16세기 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제들이 발생하면요, 이 기층 민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 문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죠? 자, 16세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1592년 임진왜란이 딱 벌어진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지배층들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지배층들 모습이었잖아. 분명히 15세기, 16세기까지도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우리는 부모처럼 너희들을 돌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나 충성만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준 양반들, 기층 지배층들은 이제 기층 민중들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 양반 지배층들의 민낯을 알아버린 거야. 뭐야 쟤네들. 우리 지켜준 다음에.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가? 뭐야 지금. 라고 생각을 하겠죠. 위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양반 지배층들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조선 5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무능하고 부정한 집권 지배층들만 있으면요, 이 500년 절대 못 갑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500년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지키려고 했던 그런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선조 뭐 이런 왕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시대 때 선조시대만큼 뛰어난 인재풀을 형성했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유성룡 여기저기 포진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죠. 그게 아마 선조 정부를 버티게 했던 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1592년 지나면서 이 감세 정책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조세입니다. 자, 이 조세는 어떤 법으로 바꾸냐면 이 최저세율을요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법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히 정해버리는 법, 영정법이라는 거예요. 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왕 때냐면 이거는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인조 때 영정법인데요. 이거는 1결당 4에서 6두를 내는 거예요. 1결이라고 하면은 대략 이거 달라요. 결은 이제 땅이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대략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 크기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장 크기 정도에서 쌀을 4에서 6두 정도 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납을 볼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공납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공납이 되겠습니다.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이때 나온 법이 뭐냐면 바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대동법이 시행된 시점은 언제냐면 이거는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시행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공납, 특산물은 여러분들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집집마다 내는 특산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동법은 뭐냐면 집집마다 내는 게 아니라 바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예요. 즉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 그런 합리적 세금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대동법이죠.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군데 이 시대 양반 지배층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양반 지배층들이 오케이! 나 내려놓을 수 있어!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 엄청난 반발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김육, 사실 대동법은 광인데요. 이 김육이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한 평생을 그냥 이 대동법에 올인을 해요. 올인을 합니다.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장관까지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대동법. 이 사람은요, 이 김육이라는 사람은 사직상소를 대동법 때문에 내고요, 유언상소를 대동법 때문에 내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노력에 의해서 결국 100년 만에, 여러분이 대동법이 전국에 시행되는데 몇 년 걸리지 알아요? 100년 걸려요. 100년. 엄청난 그 지배층의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100년 만에 전국에, 숙종 때죠. 전국에 시행이 될 겁니다. 어쨌건 자, 이 토지에 부과해서요, 일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결당 12두라는 거 보니까 지금 영정법보다 더 이게 세금이 정말 부담이 됐구나라는 걸 지금 느껴지시죠? 자, 일단 여러분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대동법 여기서 자기는 토지가 없는 만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감세 정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일결당 12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동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까지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임금 그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그거 다 팔도에서 올라온 그 곡물들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뭘로 올라오는 거야? 대략 쌀과 동전만 올라와요. 임금이 쌀만 먹고 살아? 불가능하잖아. 그럼 임금이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신 사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 자, 여러분들 대동법의 시행과 함께 공인이란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 공인은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인한 그런 상인이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이제 필요한 물건 사들이는 그런 상인들인데, 이 공인 여러분들 대량의 물건을 사겠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뭐 호미 하나, 호미도 아니지. 호미 한 1000개, 뭐 쌀 한 100석, 뭐 이렇게 왕창 사들일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인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공인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 화폐 경제, 상품 화폐 경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제는요,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면서 그 물건들을 팔고 그것들 또 이게 돈으로 바꾸는 그런 상품 화폐 경제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대동법이 줬던 사회적 파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법은 그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김영란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영란법. 아마 이제 100년 뒤, 200년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대동법 이야기하듯이 이제 한 100년, 200년 뒤에는 이 시기에 아마 대동법, 김영란법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대동법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자, 이제 여기입니다. 이 대립제, 방문수포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쭉 가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균역법. 자, 이 균역법은 또 뭐냐? 이거 볼게요. 이 균역법은요, 어느 왕 때지 여러분들 배웠어. 균역법 시행된 왕 배웠어, 우리. 어느 왕이야? 어느 왕이야? 어느 왕이야? 정조 왜 이래? 정조를 지켜야지. 아이, 영조잖아, 영조. 그죠? 영조 때 균역법이잖아요. 이 균역법 뭐냐면요, 사실 이 당시에 이 포를 내는 게요, 대략 한 1년에 한 2필 정도 내면 군대를 빠졌거든요. 그거를 50% 감면, 야, 1년에 한 필! 1년에 한 필만 내.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감세 정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가 발생하죠? 국가 재정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걸 메꿔야 돼요. 어차피 이건 제로섬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쓰면 비어서 뭔가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채워 넣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 쓰는데 먼저 결작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 결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결당 2두를 내는 거예요. 1결당 2두. 또 지금 세금을 어디다 매기고 있어요? 또 토지다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여기서도 세금 내야 되고 저기서도 세금 내야 되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요. 내가 번 소득이 있잖아요. 그 번 소득의 일부는 소득세 내잖아요. 그 외에 건강보험료라고 해서요. 건강보험료가 더 플러스 돼서 더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세금 내야지.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 말고 더 낸다는 얘기예요.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반은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명예를 갖고 싶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무군관포라는 거예요. 선무군관포. 네, 선무군관으로 명예 주는 거예요. 임명장을 주는 거야. 너 뭐 이렇게 명예직이라도 하나 갖고 싶지? 나라사랑발전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 여기 명예직 하나 가져. 좋잖아. 돈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또 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장세, 염세. 예, 이 어염세 이게 소금이고 이제 어장세 이제 세금인데 이 어장하고 이 염세는 사실은 이거는요 왕실 재정에 쓰는 돈이에요. 왕실 재정이 쓰는 돈인데 이거를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영조를 위시한 그 왕실에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뭔가 내놔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이게 바로 영조 때 있었던 균역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을 바뀌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잘 보니까 지금 영정법 이게 지금 1결, 당연히 이건 토지고요. 그죠? 대동법, 지금 원래 특산물 내는 건데 지금 토지에다 세금을 매기고 있죠? 균역법, 1년에 한 필 내는 거지만 결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토지에다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조세의 세금을 어디에다 지금 주로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전세화.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즉 세금을 토지에다가 다 매기는 거예요. 다양한 어떤 그 세금 체계를 이제 토지로 균일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걷는데 불공평이 없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세의 전세화가 나오려면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은 뭐냐면 토지 생산력이 높아야 돼요. 아니 왜 조세 전세화를 왜 그럼 고대에는 못했겠어? 고대부터 하지. 좋은 거. 그 사람들 몰랐을 것 같아요? 알죠? 아는데 고대에는 토지에서 쌀이 많이 안 나와. 농업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비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토지에서 세금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거기서 세금 다 충당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한테. 이 머리에다가 넣어도 돼 이런 식으로 세금을 충당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오면은 그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이 조세 전세화 양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냐면 바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바로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 모내기법의 일반화, 모내기법의 일반화가 됩니다.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또 이 도시산 친구들은 모내기법이 뭔지 모르지. 일단 이 모판에다가 심어요. 그런 다음에 봄이 되면 이게 모판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기계가지. 옛날에 사람이 지금 기계가 쭉 하잖아요. 라인 잡아가지고 쭉 하는 거잖아. 그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여러분 직파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휙 씨앗을 뿌리는 거였어요. 씨앗을 뿌리는 거였는데 이 모내기법은 줄에 맞춰가지고 쭉쭉쭉 하는 거죠. 이게 하면 뭐가 좋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여름에 김 매기가 있어요. 이 김을 안 매주면 김을 먹는 검은 김을 혹시 또 연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농사를 짓는데 왜 김을 묵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 그 김이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잡초 있죠. 피라고 하는데 그걸 뽑아주는 거예요. 이걸 뽑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쌀 있잖아요. 이 벼가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걸 빼주는 거, 이 뽑아주는 거를 바로 김매기라고 하는데 직파법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다 뿌려놨는데 이게 사실 이거 피하고요, 벼하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뽑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모내기법 뭐예요? 쭉 일렬로 쭉쭉쭉쭉 하니까 그냥 그 줄 밖에 있는 것만 또 뽑아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노동력을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잘 뽑아주니까 생산력이 어떻게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우리는 광작이다. 넓을 광자. 키울 작자. 그죠? 넓게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광작 경영이 또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세금을 어디다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토지에다 매기는 거예요. 정부도 똑똑한 거야. 굳이 뭐 사람들한테 매길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세금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모내기법의 일반화됐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미친 파장의 효과, 이 생산력 비약적인 증가, 조선 후기 나온 이 모습은요. 상업 전반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자,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말은 남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즉 잉여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잉여물. 그럼 잉여물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 잉여물을 가지고 뭘 할까요? 당연히 교환을 하겠죠. 교환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즉 교환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자급자족 경영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성리학자들 15, 16세기 성리학자들은요, 이 상업 활동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약간의 좀 이 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이거 손해 보는 건데. 가져가. 손해를 왜 봐? 손해를 보면 못해 장사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야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성리학자를 볼 때 이거는 이상한 거야.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거야. 맨날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이거는 군자의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활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농공상이라 그래요. 조선 전기는 사농공상이라서 선비, 그 다음이 농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이 수공업자들,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들. 이게 아주 그냥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상민들 중에서 이랬단 얘기예요. 그죠? 근데 조선 후기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양반들도 이제 돈 맛을 안 거야. 이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줄을 잡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는 것이죠. 자, 그때 대표적인 상인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저쪽 의주 쪽, 그 다음이 이쪽 개성 쪽, 그리고 서울 쪽, 그리고 부산 쪽.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대표적인 어떤 상인들. 자, 일단 의주 쪽에 있는 상인들을 우리는 만상이라고 합니다. 의주 만상.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쪽, 송상, 그죠? 송상. 그리고 서울, 한강 지역을 경간 상인들. 서울 경자, 서울의 한강을 끼고 하는 상인들. 그리고 부산, 동네 내상.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상인들인데 이런 사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 송상이 이 의주만상과 동래내상을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특히 이 송상들이 갖고 있는 필살기 그 필살기가 뭔가요? 인삼. 그죠? 인삼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삼 갖고요 아주 돈을 막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송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점도 있어요. 지점 송방이라는 지점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전국에 왜 세븐일레븐 막 지점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국에 송방 지점을 딱 둔 거예요. 자, 송방도 있고요. 그 다음이 인삼. 네, 인삼을 가지고 이들은 돈을 많이 벌더라. 여러분 당시 일본에서는요, 이 고려 인삼은요 정말 최고였어요. 이 고려 인삼을 얻어서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심청전 이야기가 막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고려 인삼은 탁월했거든요. 그걸 파는 사람들이 송상이었기 때문에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경강상인들을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배를 갖고 움직이는 상인들 있잖아요. 이 배를 갖고 움직이는 상인들을 우리는 특히 뭐라고 하냐면 선상이라고 불러요. 선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상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약을 할까요? 이 선상들은 주로 포구에서 활약을 하겠죠. 마포, 영등포 다 그 포구가 있었던 자리예요. 한강 오면서 이 상인들이 했던 곳인데 이 포구의 모습이 또 다채롭습니다. 아주 이 당시 이 교환행위, 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활발해지면서 이 배를 갖고 내리면 여러분들 우르르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거간을 하는 거야.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야. 그런 중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객주와 여각이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의 여관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 그 숙박을 제공하면서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중개업도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객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업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객주와 여각들이 이 포구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요 굉장히 상업행위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조선 전기는 자급자족, 예, 중농억상, 농업은 중시하고 상업은 천시하는 중농억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전국을 이 점조직처럼 다니는 어떤 그런 여기 장시가 있거든요. 전국을 이 장시를 점조직처럼 다니는 그런 상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우리는 보부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하죠, 상인들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공인이 있죠. 공인. 그 다음이 이런 만상, 의주만상, 개성송상, 서울의 경강상인, 동래내상 이런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상들이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이 칠해진 이런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고도 합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그러니까 저기 공인 같은 경우도 지금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공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한 그런 상인들이고, 그러니까 국가 인정한 상인들이고, 이 만상이나 송상이나 경상, 내상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사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걸 갖고 교환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 교환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쌀과 쌀을 교환하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화폐가 필요하겠죠. 이런 상품화폐 경제 속에서 이 화폐 역할을 했던 그 대표적인 화폐가 무엇이다? 그게 바로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이 상평통보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행위를 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상업행위가 활발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업행위를 받쳐줄 수 있는 수공업이 또 활발해지겠죠. 물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또 물건을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활동 보세요. 이렇게 모노기법이 일반화되고 이렇게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상업이 활발히 전개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공업도 많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자본을 갖고 있는 상인 자본들이 있잖아. 돈이 많단 말이야. 이 상인 자본들이 수공업자한테 미리 돈을 줘요. 미리 돈을 주고 그 저기 홈이 한 1000개 만들어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격은 하나당 100원. 할겨 안 할겨? 가격을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수공업자가 아니라 상인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 미리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만들도록 한다라고 해서 선대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자연스럽게 광업도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광업을 경영하면서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전문 경영인 CEO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뭐냐면 전문적으로 이 광산 경영만 하는 거야. 이런 자본들을 끌고 와요. 지금 이 상업 자본들을 끌고 와요. 돈을 끌고 와.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해요. 선생님, 노동자가 어디 있나요? 노동자요?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노동력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내기법을 하면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죠.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니까 그 1명은 광작을 하겠지. 1명은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거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이들이 임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임노동자 끌어들이고 자본 끌어들여서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덕대. 그들을 우리는 덕대라고 합니다. 덕대. 이런 덕대가 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으로 보여줬던 광작, 도고, 선대제, 덕대 이런 단어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났고 이런 단어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조선 후기는 자생적으로 지금 자본주의의 싹을 틔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자생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런 모습들을 배경으로 해서 근대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대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그 식민사관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들이 광복 이후 우리 역사학계가 이루어낸 거대한 성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말 변화, change. 그죠? 이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 역동적인 그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세금 체계가 솔직히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준 거예요. 물론 대동법 그 하나 갖고 다 바뀐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세금 제도가 하나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상행위마저도 바꾸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김영란법 3, 5, 10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축산업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과일업계가 굉장히 좀 좋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지금 이 상업 행위를 또 재편하는 그런 힘을 이 법들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의 어떤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사회 파트 한번 볼게요. 자, 사회 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아주 뚜렷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건데 일단 조선 전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모습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는요. 이거는 뭐 없어도 되겠네요. 15세기, 16세기 구분 좀 의미가 없으니까.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백성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조세, 공납, 역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조세, 공납, 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민인데 만약에 이 민이 무너졌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은 안정화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 민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 구휼제도. 뭐가 있나요? 의창. 의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곡이라는 거. 의창을 통해서 이제 환곡이라는 그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죠. 의창에서 이렇게 환곡. 그러니까 곡식을 구워주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곡식을 구워주는 거죠. 주로 춘대 추납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에 어려울 때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 이건 지금도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도 왜 긴급 구호 자원 해가지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당시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정만 추구한 건 아니고요. 이들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통제하는 거죠. 감시 또는 통제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민이 어디로 도망가면 안 돼. 민들이 세금 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 그들을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허리춤에 뭘 채워주는 거예요? 네, 호패 채워주는 거예요. 호패. 호패. 너는 어디서 왔냐? 대답을 안 해? 호패를 내봐라? 라고 해서 호패를 딱 보면서 도망온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호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패가 있고 또 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가작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가작통은 뭐냐면 5개의 집을 하나를 묶어서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이 호패나 오가작통은 국가적 단위의 어떤 그 감시 통제 시스템이라면 그 향촌에 있는 사족들도 역시 농민들을 또 통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건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향촌에 그 역성혁명에 참여하지 않고 향촌 내려갔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유향소라든지 그다음이 자신의 어떤 인재 양성하는 서원이라든지 그다음이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향약, 그죠? 특히 향약, 그죠? 이 이런 어떤 그 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더라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 조선 전기 기록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선 전기 신문제도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건 조선 후기로 와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조선 시대 여러분 신문제도는요 크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양반, 그 다음이 중인, 그 다음이 상민, 그 다음이 천민. 자, 이렇게 구성이 돼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어디 비출이야? 아이고 목에 힘주네. 네. 선생님 저희는요 몇 대손입니다. 네, 좋아요. 자, 볼게요 한번. 여러분 양반 인구는요 조선 전기에 전체 인구의 약 7%가 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반이 30명이라면 한 2명 정도, 2명 정도가 확률적으로 오리지널 양반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리로 오셔야 돼요. 이게 왜 양반들이 왜 상민을 부를 때 차별하기 위해서 상놈이라고 붙였죠. 거기다 이제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건 이제 양반들이 이런 상놈의 집안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거 하나 더 붙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상민들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7%라고 지금 목에 힘 빡빡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나눠졌었는데. 이 신분제도가 여러분들 조선 후기 와가지고요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어떻게 무너지냐면 천민이 상민으로 그리고 상민이 양반으로 점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난, 전쟁은 이렇게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가져와요. 전쟁을 통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감세 정책이 경제 발전까지 가져왔잖아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신분제도도 붕괴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없는 거야.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반 임명장을 팔아요. 국가에서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납속책이라고 합니다. 납속책. 이걸 우리는
납속책. 그 납속책, 그러니까 납부하는 거예요. 곡식을 납부하고 양반직을 사는 제도라는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그게 바로 공명첩이라는 거죠. 공명첩. 네,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이걸 이제 공문을 내고 양반장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가가 공인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의 양반 인구는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7%가 채 안 됐던 그 인구가 60, 70, 80, 90%로 여러분 북한에 쓰는 용어 있잖아요. 전 인민의 양반화 작업이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희 집은 족보가 되게 낡은 족보인데요. 그렇지. 200년 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새삥 족보를 구입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200년이 흘렀으면 충분히 나이가 있습니다. 아니 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그게 슬퍼하거나 실망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 시대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양반 수는요. 기하가 없어 증가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상민과 노비 수는 천민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양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양반들이 있냐면 잔반들이 등장을 해요. 잔반들. 이 잔반이라 하면 몰락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락 양반. 몰락 양반은 등장하고요. 그다음이 잔반 뭐 급식 먹고 저 잔반 처리할 때 그 잔반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안쓰러워요. 이런 모습 보면. 그다음이 향반이 있어요. 향반. 향반은 뭐냐면 중앙 권력과는 끈이 떨어졌어. 그냥 향촌에서 그냥 양반 행세 나 양반이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참 이 시대에 참 그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시대에 대한 어떤 불만 세력, 향반들이 아니었을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지금 다, 그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양반층 분화라는 거예요. 중인층을 한번 볼게요. 중인층. 중인층은 여러분들 서얼들이 있습니다. 서얼들. 서얼은 누구냐면 첩의 자식을 얘기해요. 신문적으로는 중인이지만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홍길동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서얼. 이 서얼이에요, 서얼. 그죠? 이 서얼들이요. 참 차별을 많이 받아오다가 조선 후기 오면서요. 서서히 부각하죠. 올라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 진짜 기억나야 되는데 나 진짜 저번에 배웠는데 우리 정조가 신진 세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교육기관, 세웠던 도서관, 왕실 도서관 어디야? 이거 왜 이래? 대답 못하면 어떡해? 규장각, 그죠? 이 서얼들이 바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들어가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바로 박제가와 같은 인물들. 검서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검사하는 거, 책 검사하면서 그 왕실과 왕과 이제 토론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죠? 그 박제가 서울 출신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들이 신문지 상승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오리지널 중인들이 있어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 중인들. 이 전문 중인들이 이 서울들 모습 보니까 뭐야 같은 중인들인데 왜 쟤들은 이렇게 올라가? 우리도 신문 상승해 주세요.라고 해서 소청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 상속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중인 같은 중인인데 왜 우리는 차별하십니까? 뭐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예, 실패해요. 실패하지만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들은요. 시사. 네. 우리도 양반들처럼 시를 짓고 글을 그리고 그림을 쓰는 그런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중인들 전문 동아리를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지고 다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출사 나갈래? 그럼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같이 시도 짓고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양반들이 하는 걸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시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 후기는 다이내믹한 어떤 양반들의 어떤 독점적 시대는 이제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민 볼게요. 상민도요 중요한 게 있죠. 상민은 뭐가 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내기법의 일반화. 이 사람들은 전문 직종이 되는 거야. 왜냐면 모내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시대의 진짜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이라고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여러분들 이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농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산력 증가의 주체들이에요, 주체들.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양법, 모내기법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면서 목에 힘 빡빡 주게 되는 거죠. 이들 중에는 여러분들 경영형 분홍, 분홍도 등장하고요. 하지만 5명이 할 일을 1명이 했으니까 그 1명은 분홍이 되겠죠. 하지만 4명은 임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겠죠. 바로 이 분홍들이 뭘 하냐면 바로 이 분홍들이 공명첩, 납속책 이걸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권력 갖고 싶은 거야. 나도 양반 되고 싶은 거야. 그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럴 확률이 높아. 예,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에 이미 양반이 있다니까. 예, 누가 이 양반들 있잖아요. 그죠? 이 양반들이 이 새롭게 양반이라고 하는 이 분홍들이 딱 목에 힘주고 지나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분홍이 이제 양반 옷을 딱 입고 돈 많으니까 옷 쫙 입고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원래 양반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 말조다. 세상은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이 향반 쪽의 어떤 그 입장이실 것 같아요? 이 분홍 쪽의 입장일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한 거야. 똑같이 세상은 변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분홍은 이런 세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향반은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은 망한 세상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고. 그죠? 왜 그런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느 시대인가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향반은 그런 변화의 과정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어쨌건 거기서 이 충돌이 벌어져요. 충돌. 그 충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향전. 네, 향촌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향전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 정도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민입니다. 자, 천민 중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노비가 다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천민에 속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백정이 있죠. 백정.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려 백정은 양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백정은요 이렇게 천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도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요 양반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돈 좀 많이 벌었던 그런 상민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 의식화된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머리통이 좀 커진다고 할까요? 자, 그런 건 특히 이제 상민과 천민을 보면 여러분들 의식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식의 변화가. 의식이 상당히 변화하게 되는데 그 의식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그 종교가 바로 천주교와 이걸 서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동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 특징은 뭐예요? 바로 평등. 지금 평등 사상을 내걸고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 제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제시하는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 천주교와 동학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동학은 여러분들 이거는 최재우, 우리 할아버지예요. 네, 최재우,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얼마나 멋있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누구나 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다 존중해야 된다. 평등사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종교들이 확산이 되면서 기층 이 백성들의 머리는 점점 커지고 이제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이때부터 또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선 후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의 지금 싹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평등사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 어디를 봐도 자생적으로 지금 근대화의 모습으로 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변화의 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중요한 것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조선의 경제사회에서 여러분들 이 경제 파트에서는 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실은 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조선의 이 전기에서 내기는 조선 후기가 너무 비중이 커요. 그래서 한번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따라오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제도의 개편의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방납의 폐단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이 대립과 반군수포제의 폐단이 있다는 것. 이게 왜 나오냐면 군역의 폐단으로 방납이 있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공물의 폐단이야. 공납제도의 폐단에서 방납이야. 또는 공납제도의 폐단으로 대립 반군수포제가 있다. 맞아, 틀려요? 틀린 말이죠. 이거는 역의 폐단으로서 대립과 반군수포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요 짝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 대립 반군수포제의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균역법이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이 등장해. 대동법을 통해서 이 공인이 등장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단어들 있잖아요. 광작 경영이 조선 후기,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그 다음에 선대제, 그리고 덕대, 수공업과 광업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조선 후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어. 조선 후기 돈을 억수로 벌어들인 사람의 모습이 있으니 그 사람의 모습,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한 사람의 모습이 조선 후기 나타납니다. 만나보시죠.